지난 100년 사이에 미국의 경제 정책은 두 번의 전환점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1932년도에 시작됐던 뉴딜인데요. 정부의 참여를 내용으로 하는 정책이 1979년까지 이어졌습니다. 또 한 번은 1980년에 시행된 레이거노믹스인데 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현재까지 그 명맥이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는 형태입니다. 어제 우리 정부가 한국판 뉴딜을 장기 국정 목표로서 내세웠습니다. 과연 이 정책이 우리 경제의 구조를 바꿀 수 있을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조용모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 나오셨습니다. 예,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고문님께 먼저 네. 질문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국판 뉴딜이 나왔는데요. 네. 저희가 알아야 될 주요한 내용을 좀 알려주시죠. 근데 뭐 큰 그림을 그리셨어요. 대한민국 대전환, 예. 그리고 새로운 100년의 설계, 그리고 새로운 사회개혁. 이것이 이제 루즈벨트의 이 뭐죠? 뉴딜. 거기에 나왔던 3R하고 이제 거의 비슷하죠. 예. 릴리프, 리커버리, 그다음에 리폼. 그래서 이것은 사실 경제 부양책이라보다 좀 더 큰 그림, 그러니까 장기적인 이 발전 계획을 갖고 있다는 그런 취지로 지금 나온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추상적인 단어들이 많죠. 예, 그렇죠. 뭐 100년 이 새로운 100년 설계면 100년 후에는 뭐가 나오는지 현실감이 좀 좀 없은 그러한 부분들이 나오고요. 현재 이게 160조를 투입해서 190만 개의 일자리까지 이제 나온다는 그런 구체적 숫자는 일부 나와 있습니다만은 예. 160조도 들여다보면 2025년까지예요. 근데 2023년부터 2025년까지 92조가 투입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절반이 넘는 것은 이 정권 이후로 가는데 지금까지 잘 아시지만 김대중 정권부터 계속 뉴딜이란 말은 쭉 왔었죠. 예. 그래서 최근에 스마트 뉴딜까지 왔는데 언제든지 정권이 바뀌면 이 앞에 계획들이 유야무야되고 그렇죠. 예. 지금까지 투입됐던 재정이 굉장히 뭐 무용지물이 되는 그런 현상들을 보아왔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부분들을 가야 되는데요.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루즈벨트의 뉴딜은 뭐부터 시작했냐면요. 제도 정비를 먼저 했습니다. 예. 첫 100일 동안 15개의 법안을 먼저 선행적으로 해서 그릇을 만들고 거기에 이러한 정책들, 뉴딜 정책들을 부어 넘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1979년까지 긴 생명력을 갖고서 한 나라의 정책의 어떤 근간을 이루었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희들은 지금 뭐 5월 달에 처음 나왔죠, 얘기가. 그렇죠. 뉴딜 얘기 나왔는데 지금 뭐 2달도 안 된 상황에서 100년을 얘기할 수 있는 이런 계획들이 나왔다. 이러기에는 좀 평가를 큰 점수는 지금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그 토크를 진행하는 과정에 소식이 나왔기 때문에 잠깐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 상승을 했고요. 그다음에 전분기 대비해서 11.5%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규 주택이 0.58% 증가를 했고 산업 생산이 전년비 4.8% 증가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위원님께 한번 여쭤보겠는데요. 3.2% 전년 대비해서 그 경제 성장률이 상승했다라고 하게 되면 예상보다도 상당히 높다라고 볼 수 있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올해 그리고 어쩌면 내년 이후까지도 주요국들의 경기 흐름은 결국은 지금 저희가 겪고 있는 위기의 원인인 코로나에 가장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 그러한 면에서 실물 경제 흐름의 회복세라던가 주식시장의 본격적인 상승 시기라던가 그런 것들에 있어서 코로나 추이를 잘 봐야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의 발병지로 지목은 되고 있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먼저 빠져나온 국가이고 아직까지도 어느 정도 그 방역의 효과를 거두고 있는 것을 감안을 하면 경제 활동이 생각보다 빠르게 정상화되고 있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그러한 부분에서는 오늘 수치는 그렇게 나쁜 것 같지는 않고요. 하지만 앞으로의 상황을 그렇게 낙관하기는 어려운 것이 여전히 중국이 소비 내수 시장을 키우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수출에 대한 경제 의존도가 높고 그런데 주요 수출 상대국인 미국과 유로존 경기가 지금 매우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리고 중국 역시도 지금 투자라던가 정부 재정 지출을 통해서 부족한 부분을 메꾸려고 하고 있는데 이전에 시행하고 있던 디레버리징 정책과 상충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중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어느 만큼 효과를 거두는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특히 이제 네. 이 중국 지표를 보신 느낌하고 네. 그다음에 또 지금 이제 중국 지표만 보게 되면 굉장한 V자 형태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요거를 이제 한 분기 뒤로 미루게 되면 미국이 이런 형태가 나올 거다라고 그렇죠. 하는 전망이 상당히 있는데 거기까지를 포함해서 한번 좀 그래서 말씀해 주시죠. 다 지켜봤던 게 이 숫자죠. 왜냐하면 제일 먼저 발생이 됐기 때문에 제일 먼저 빠져나온다. 예. 그리고 이제 수출 부분들도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다 이제 회복이 됐고요. 예. 지금 중국 내의 그 컨센서스는 2.2%였습니다. 그리고 예. 해외의 기관들의 컨센서스는 1.5%인데 그것을 2배 이상 띄우는 3.2%가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가파른 V자 반등인데 결국 여기에서는 다 아시겠지만 중국의 지금 유동성이 1,000조 이상이 지금 풀리고 있는 그러한 상황과 향후에 나올 수 있는 백신에 대한 기대감 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조화스럽게 나왔는데요. 자, 이렇게 11.5% 전기 대비해서 올렸다 그러면 3분기가 또 그렇게 숫자는 또 기저 효과로 해서 예. 그렇게 좋지도 않을 부분 높을 수는 없죠. 네, 예. 이런 것들을 다 봤을 때 전체적으로 그러면 뭐 선진국 그다음에 이 거대 경제국에서는 유일하게 중국은 플러스로 이 올해를 마감할 수 있는 예. 따라서 G1, G2의 패권 전쟁까지 본다 그러면 진짜 이 숫자상으로 봐서는 중국이 뭐 선제적으로 기선은 제압하는 숫자들을 지금 내놓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선제적으로 기선을 제압하는 숫자를 내놓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한국판 뉴딜로 다시 돌아가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 의원님께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이 한국판 뉴딜 내놓으면서 정부에서 얘기한 것이 뭐냐면 5년 내에 19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든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과연 이게 가능한 숫자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발표된 내용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과 좀 걱정스러운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은 사실은 그동안에 나왔던 추경이라던가 재난지원금 또는 기업들의 자금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들을 보면 예. 어떤 장기적인 플랜하에서 이루어진다라기보다는 당장 어려운 시기를 넘기고 예. 이렇게 단기적으로 나오는 대책들의 성격이 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면에서 어쨌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커다란 청사진을 제시를 했고 그와 관련해서 향후 수년간에 이루어질 플랜을 제시했다라고 하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한 그 축을 이루는 디지털이라던가 그린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요국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고 있고 예. 일종의 글로벌 트렌드이고 세계 시장에서도 그러한 것이 어떤 커다란 시장을 만들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는 맥을 제대로 짚은 느낌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런데 걱정스러운 부분도 동시에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160조 원이 넘는 돈이 투입될 예정인데 이러이러하게 여기다가 이만한 돈을 쓰겠다라고 하는 플랜은 나왔지만 예. 그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지금 명확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특히 오늘 저희가 같이 이야기를 할 텐데 한국은행이 오늘 금통위에서 정책금리 동결을 했지만 사실은 대부분의 금시장 참가자들은 금리 동결을 예상하고 있었고 그렇죠. 도리어 지금 시장의 관심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서 세금은 덜 거치는데 정부는 올해뿐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돈을 많이 써야 되는 상황이고 부족한 부분은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서 빌려야 되는데 예. 그 과정에서 적자 국채로 풀리는 채권이 채권 시장이나 금융 시장에 충격을 주지는 않을까. 가뜩이나 경기가 어려운데 그것으로 인해서 시중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그것이 큰 부담이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와 관련해서 한국은행이 어떠한 조치를 내놓을 것인가, 어떠한 입장을 밝힐 것인가,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하고 있는 것처럼 양적 완화를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남길 것인가 이러한 예. 부분에 도리어 관심이 몰려 있는 것 같고요. 예. 그것은 결국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이러한 뉴딜과 같은 정부의 대규모 재정 지출이 그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다른 부분은 190만 개의 일자리 이러한 목표 수치가 제시가 되었는데 사실은 이러한 총량적인 수치보다도 어떠한 영업 업종에서 그리고 어떠한 분들을 중심으로 그러한 일자리가 만들어지는가 사실 그 디테일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예.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스마트라든가 그린과 같이 정부가 역점을 두고 키워나가는 쪽에서는 일자리가 많이 생기겠지만 아무래도 그러한 일자리는 이미 상황이 좋거나 고학력이거나 그쪽과 관련된 기술을 갖추고 있거나 아니면 지금 트렌드적으로 변하고 있는 원격 근무나 온라인 근무에 적응할 수 있는 분들이 그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높고 예. 상대적으로 지금 변화하고 있는 트렌드 안에서는 직접적인 대면 접촉을 하고 있는 서비스 업종이라던가 저소득층 학력이 낮으신 분들 내지는 어려움을 이미 겪고 있는 전통적인 대규모 장치 산업 제조업종에서는 어려움이 지속되면서 대규모로 실업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앞으로 만들어지는 그러한 많은 일자리가 어느 쪽에서 어떤 분들을 중심으로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플랜이 나올 필요가 있고요. 특히나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라지는 일자리가 많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라지는 일자리 부분에 대해서도 분명히 장기적인 계획이나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그러니까 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이 세계적인 추세이긴 하지만 자금 조달 방법, 네. 그다음에 또 일자리를 늘린다고 그러는데 과연 어디에서 늘릴 것이냐는 디테일한 부분, 이 부분들이 좀 부족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고요. 고모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요 이게 이제 제레미 리프킨의 글로벌 그 그린 뉴딜이라는 그 책에서부터 예. 이제 영감을 얻으셨다 그러는데 제레미 리프킨의 또 유명한 저서 중에 하나가 노동의 종말 아닙니까? 예, 노동의 그러니까 종말이죠. 디지털 변환으로 해서 이 숫자는 줄어들게 되는데 고용 창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부분 좀 갸우뚱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있는 자료가 하나 있어요. 작년 12월 달에 공공 일자리 156만 개 만들겠다 발표한. 예, 그런 거 있었죠. 그거나 190만 개나 뭐 큰 차이가 없는데요. 그 안에 내용을 보면은 기존의 직접 일자리 창출에 94만 개. 근데 노인 일자리 뭐 이 근로사업 뭐 비대면 야외 이런 것들이 주요였단 말입니다. 근데 지금 뭐 3개월 안짝으로 준비된 이거에서 이 계획이 12월 달에 발표한 거하고 얼마나 지금 뭐 변화가 있게 만들었는지 궁금하고요. 직접 일자리 창조 55만 개 보면 비대면 디지털 일자리는 10만 개입니다. 예, 그렇지만 취약계층 공공 일자리가 30만 개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가의 생산성과 진짜 대개혁, 대전환을 하는 그러한 부분에 이것이 아주 적절하게 쓰일 수 있느냐 160만 개 갸우뚱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진짜로 뭐 전문가들이라든가 현장의 목소리들을 모아야 되고요. 루즈벨트의 뉴딜이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브레인 트러스트라는 백인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진짜 날밤을 새면서 만들어낸 이 뭐 정책들 그리고 그것을 시행하기 전에 제도를 다 정비했던 점들 이런 것들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190만 개가 아니라 진짜 뭐 그것을 뛰어넘는 뭐 200만 개, 300만 개를 할 수 있는 거가 나오지. 현재 우리가 뉴딜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과연 진짜 새로운 뉴딜이냐, 새로운 판을 까는 거냐, 예. 조금 구체적인 숫자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저도 정책을 보면서 상상력이 좀 부족한 것 같긴 하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고모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해주신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이 질문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아무튼 정부가 앞으로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에 걸쳐서 경제 기조를 한국판 뉴딜 쪽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쪽으로 지금 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 컨트롤 타워도 대통령이 맡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자, 이 정책이 한국 경제 기조를 바꿀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조 위원님? 청사진이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예, 그런 면에서 보면은 방향성이 제시가 되었지만 예, 아직까지는 뚜렷하지 않은 부분이 있고요. 그러한 면에서 사실은 재원 조달을 어떻게 하고 어느 쪽에 집중적으로 투입을 하고 거기에서 생기는 부작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그런 말씀을 많이 드리게 되는데 총량적인 숫자에 매몰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총량적인 숫자에. 예, 가령 160조 원, 190만 개 일자리 몇십만 개 만드는 거 사실은 불가능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렇게 많은 돈을 쓸 때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들어지는 일자리가
지속 가능한 일자리냐, 예. 3개월이나 6개월 이후에도 유지 가능한 일자리냐, 그리고 한 달에 100만 원, 150만 원 받는 일자리가 아니라 그 돈을 받아서 한 가구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 수 있는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일자리냐, 그리고 우리 경제가 나아갈 방향 가령 스마트건, 그린이건 그러한 쪽에 부합하는 일자리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그러한 총량적인 목표, 예. 숫자에 매몰되지 않는 것이 저는 아주 중요할 거라고 봅니다. 예. 아마 그 총량적인 숫자가 사람들한테 다가가는 이 임팩트가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숫자에 좀 굉장히 집착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자, 그 고모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컨트롤 타워 대통령이 맡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안 된다. 예, 루즈벨트의 뉴딜이 성공한 측면과 실패한 측면이 있는데요. 실패한 측면에 가장 먼저 나온 것은 정부가 이 모든 것을 진행했다는 거죠. 예. 기업이 중심이 돼서 나와야 되는 부분이지, 이렇게 되면요 정부가 너무 나와서 이것을 끌고 가면 구축 효과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러면 어떤 뭐 공공 분야에서 일자리가 늘었지만 그만큼은 기업 그리고 현재 이 경제 전쟁을 하는 전쟁터에서 군사가 뺏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대통령의 역할은 뭐냐면 뉴딜의 성공적인 측면을 봐야 되죠. 뭐냐면은 루즈벨트 대통령이 잘했다는 것은 뉴딜로 해서 국민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한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계속 유지시켰다는 이 정치 하나, 그리고 협치, 그다음에 대협의 이런 것들을 끌어내는 정치력을 발휘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경기 부양책으로서 이 뉴딜에 대한 성공적인 얘기들을 할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문재인 대통령이 맡으셔서 진행을 해주셔야 되고, 그 이해는 정부의 개입보다는 시장에서의 기업이 그런 중심을 잘 수 있는, 그래서 따라서 컨트롤 타워라는 말 자체부터가 어불성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기업이 뛸 수 있는 부분, 이 부분이 훨씬 더 우리 경제, 특히 100년 대설계를 하는 데는 중심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말씀하셨던 책 글로벌 그린 뉴딜도 보면 그 발전하는 것까지도 그렇죠. 그 개인이나 네. 기업들이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일단은 아무튼 현재까지는 우리 정부에서는 정부가 타워를 맡겠다 이렇게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좀 넘어가서 이제 한국판 그린 뉴딜이 나왔는데요. 고모님께 한번 여쭤봐야 될 게 수혜 업종이 어떤 거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 이제 뭐 10가지가 나왔죠. 데이터 댐이라든가 예. AI, 그다음에 여러 가지가 이제 나왔습니다만은, 일단은 제일 큰 뭐 부분이 저는 스마트 시티라고 봅니다. 예, 스마트 그래서, 시티. 예, 스마트 시티에서 거기는 건설뿐만 아니라 모든 이런 5G, AI 등이 굉장히 뭐 종합적으로 체계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혜 예상 업종은 스마트 시티에 관련된 부분들이 예. 지금 되고요. 거기다 이제 플러스 어저께 이제 이 보고대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에 이제 참여를 하면서 수소차, 전기차, 그래서 에너지 체계의 전환을 분명히 갖고 오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에너지의 전환이라는 것은 우리 산업 일반과 우리 가정 생활까지의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대역사거든요. 따라서 그런 에너지 체계의 전환에 따른 업종들 두 종류가 저는 가장 큰 수혜주에 포함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그 위원님께는 이 부분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정 투입이 110조 뭐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거든요. 아까도 잠시 말씀을 하시긴 하셨는데, 우선 이제 그 돈을 마련하는 방법, 그 다음에 또 만약 채권을 발행을 한다라고 하면 소화를 시키는 방법 이런 것들도 있겠지만, 가장 우려되는 부분들은 역시 이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우려들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보십니까? 예, 말씀처럼 저도 걱정을 많이 하고 있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을 받으면 지금은 정부가 나서서 돈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예, 실물 경제 위기가 금융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하고, 우리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나라들이 나서서 자국의 기업과 산업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세금이 덜 거친 상황에서 쓰는 돈은 늘어나고 적자는 커지고, 미국이나 유로존처럼 국제통화나 기축통화를 가지고 있어서 부족한 돈을 그냥 그 나라 중앙은행이 찍어내도 국제금융시장에서 받아주거나 통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뭐 실물상으로는 선진국 이야기도 듣고는 있지만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신흥국 대접을 받고 있는 우리로서는 예. 그러한 면에서 중앙은행의 이러한 대응 역량의 한계라던가 그러한 부분을 감안할 경우에 한정되어 있는 그렇지 않더라고 한다면은 빌려서 써야 되는 우리 세대가 갚지 않으면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밖에 없는 재정 지출은 아주 소중하게 써야 된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첫째도 둘째도 효율성이 중시되어야 되고 그러한 면에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만 넘기면 되겠지. 이번만 쓰고 나면은 위기가 끝나겠지. 이러한 예. 접근은 아주 위험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상반기에도 계속 말씀을 드렸지만 코로나는 재발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고 이미 지금 그렇게 흘러가고 있고 올해 가을이나 내년 봄 중에 어쩌면은 지금도 첫 번째 사이클이 안 끝났거나 두 번째, 세 번째 사이클이 올 가능성이 있고 지금과 같은 어려운 경기 상황이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 어쩌면 더 길게도 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한다면 장기적인 접근 하에서 쓸 수 있는 재정 지출 역량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아껴서 쓰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글쎄 이게 뭐 모든 것에서 공짜가 없는 것처럼 재정을 쓸 때도 이제 재정의 건전성 이 부분들이 상당히 문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그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한국판 뉴딜은 이 정도로서 일단 마무리를 지을까 하는데요. 우리나라 경제를 보게 되면 두 번 정도의 전환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중반에 중화학공업을 육성했던 것이 한 번이었던 것 같고, 그 다음에 2000년도를 그 중심으로 한 시기에 IT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갔던 부분들도 지금까지 우리나라 경제를 바꾸는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번 한국판 뉴딜이 과연 또 세 번째 우리나라 경제를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도 좀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은행 총재의 발표를 들어보셨는데요. 잠깐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경제는 코로나19 확산 지속에도 불구하고 경제 활동이 점차 재개되면서 경기 위축이 다소 완화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국내 경제는 민간 소비가 경제활동 제약 완화 그리고 정부 지원책 등에 힘입어서 반등을 하긴 했지만 설비 투자가 회복이 지연되면서 부진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다. 소비자 물가는 공공서비스 가격 하락 또 석유류 가격 하락 이 부분으로서 이 영향으로 0% 내외의 낮은 수준을 유지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확산의 영향으로 국내 경제의 성장세가 부진할 것으로서 예상되는 가운데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압력도 낮기 때문에 이번에는 금리를 동결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말씀을 하셨으니까요. 고모님 일단 보시고 어떠십니까? 그러니까 회복세가 보이기 시작했지만 예. 코로나 재확산에 따른 우려감이 아직도 존재하기 때문에 일단 동결을 하고 현재의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다. 이게 큰 틀인 것 같고요. 따라서 우리가 이제 기대라기보다도 포함이 될까라고 이제 예상했던 부분 부동산 대책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부동산에 대해서 금리와 연계를 할 것인가 이 부분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3차 추경이 가면서 지금 뭐 적자 국채 발행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압박감을 느끼고 있는데 국채 매입을 확대를 할 것인가 이 부분들에 대한 조금 구체적인 답을 아직 못 들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기자들 질문이나 이런 데서 나오면 전체 틀은 그런 식으로 짜여질 것 같다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위원님께는 국채 매입에 대해서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지 뭐 대답이 나오지는 않았는데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 확대를 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네, 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불가피하다. 올해 적자 국채 발행 규모가 3차 추경 안에 의해서 확정된 것만 감안을 하더라도 예. 100조 원에 조금 못 미치는 규모고요. 예. 지난해의 3배가 넘습니다. 그러한 규모가 아무리 지금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국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다고 하더라도 중앙은행의 도움 없이 채권 시장에서만 자연스럽게 소화되기는 사실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예. 채권 금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불안감을 느끼고 있고 제가 기억하기에 앞선 금통위에서도 명확하게 밝히지는 않았지만
이러한 채권 시장 움직임에 따라서 한국은행이 대응을 하겠다라고 하는 정도의 원론적인 발언은 이미 한국은행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결국은 한국은행이 그 부분과 관련해서 시기의 문제이지 그리고 정도의 문제이지 그동안과는 다른 추가적인 조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한국은행이 국채 매입을 확대하고 하는 부분들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 고문님께는 이걸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네. 과연 어떻게 그 이제 부동산과 금리를 서로 연결시켜서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이 향후에 금리를 내리고 이러는 부분들에서 상당히 제어가 될 것이냐, 제어 요인이 될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좀 관건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한은의 이제 목표가 물가 안정하고 사실 금융 안정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 그렇죠. 금융 안정에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게 부동산 그리고 금리인데 보니까 이제 자산 가격 상승에 따라서 예, 금융 불균형이 이제 확산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잡느냐. 근데 저는 뭐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저는 그냥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은 금융 불안전에 대해서 금리를 움직인다는 자체 발상이 이거는 너무나 큰 후폭풍을 갖고 오기 때문에 진짜 시장의 수요와 공급으로 인해서 해소될 수 있도록 해야지 여기에 금융 불균형 특히 부동산 시장의 금융 불균형을 금리로 잡는다는 연계성을 계속 뭐 얘기를 한다면 조금 지금 위험한 상황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현재 이런 뉴딜까지 이걸 다 엎쳐서 생각하면은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현대 화폐 이론 MMT의 그런 어떤 틀을 짜가는 거 아니냐.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화폐 발행의 목적이 사실 MMT에 의하면은 조세의 징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재정 지출로 증가한 재정 수지 악화는 선투자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 것까지 다 했을 때 금리가 이제 동결이 되는 부분들은 아마 전체적 그림에서는 뭐 공적 차원에서는 맞는 얘기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금리가 동결이 되는 것은 공적 차원에서 봤을 때는 맞는 얘기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셨고요. 자, 앞으로 한국은행의 정책적인 스탠스가 어떨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앞으로 정책 방향을 어떻게 갖고 갈 거라고 보십니까? 위원님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예, 지금 글로벌한 코로나 감염자 수를 보면 예, 과연 첫 번째 사이클이 끝났는가? 예, 전 세계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명확하지 않고요. 어쩌면 첫 번째 사이클이 길게 이어지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선진국에서는 끝났지만 신흥국 특히 남반구 국가들을 중심으로 해서 두 번째 사이클이 나오면서 글로벌한 감염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 것일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사이클인지 두 번째 사이클인지 분명치는 않지만 코로나가 글로벌한 차원에서 진정되고 있지 않은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앞서 한은 총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수출을 통해서 우리 경제가 받는 타격이 불가피할 것이고 설령 우리나라 혼자만 방역을 잘 한다고 하더라도 내수 소비가 다소 살아나는 정도에 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이제 낮출만큼 낮췄다. 예. 시화안에 가깝다는 이유만으로 우리가 더 이상 안 낮추고 채권을 일부 사주는 것으로 끝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저는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지만 추가적으로 금리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 내몰릴 수도 있고요. 예, 꼭 금리 인하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양적 완화건 국채 매입건 또 다른 형태이건 간에 선진국 중앙은행들이 현재 하고 있는 조치들을 감안을 해서 한국은행이 정책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예, 지금까지 조용모 LG경제연구원 연구위원, 최양호 현대경제연구원 고문이셨습니다.